오늘은 4월 8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 오늘은 591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 외에 고도 기술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약간만, 예를 들어 1만 년 정도만 뒤져 있다면 그들은 결코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우리보다 약간 앞선 문명이라면 그들은 벌써 태양계 곳곳을 탐색하고 있어야 한다. 벌써 그들의 대표단이 여기 지구에 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과의 통신 방법은 행성들 사이가 아니라 별들 사이의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그 방법은 싸고 빠르고 단순 명쾌해야 한다. 우선 대량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그 방법은 매우 신속한 통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극히 간단한 방법이어야 한다. 문명의 진화 단계에 따라 수신 기술의 수준이 각기 다를 것이므로 초보 단계의 문명도 쉽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놀랍도록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파 천문학이다. 행성지구에서 가장 큰 전파, 레이더 천문 관측 기술은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레이더 천문대이다. 이것은 코넬 대학교가 미국 과학재단의 위촉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섬 오지에 있던 거의 방구형의 넓은 골짜기를 여러 개의 반사판으로 덮어서 이 망원경의 주반사경을 만들었는데 그 지름이 무려 305m에 이른다. 구조상 이 망원경으로는 전 하늘을 마음대로 둘러볼 수가 없다. 주반사경만이 바로 이 지표면이기 때문이다. 주반사경은 우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받아서 주반사경 위에 높이 매달려 있는 부반사경으로 보내 거기에 초점을 맺게 한 다음 그곳에 모인 신호를 전기선을 이용하여 제어실로 보내면 제어실에서 이 신호를 분석한다. 이렇게 해서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천체를 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 시설은 레이더로 쓰인다. 이때에는 부반사경이 전파 신호를 주반사경으로 쏘아주면 주반사경이 그 신호를 우주로 내보낸다. 이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는 우주로부터 오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 실제로 쓰였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뿐이지만 우리 신호를 외계로 내보내기도 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작성한 메시에 목록의 13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M13이라는 구상성단에 우리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쌍방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성강-쌍방 교신이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저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렇다. 태양과 비슷한 어떤 별 주위를 돌고 있을지 모르는 외계의 한 행성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모든 정보를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의 레이더 시설로 전송한다면
수주 정도 걸린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움직인다.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에 실어 보내는 정보보다 1만 배 정도 빨리 전달된다. 전파망원경은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무척 강한 전파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광막한 별과 별 사이 공간을 가로질러 외계 문명에까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만약 아레시보 망원경과 같은 크기의 전파 망원경이 외계 행성에 설치되어 있다면 비록 그 행성이 1만 5천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외계 문명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1만 5천 광년은 태양에서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와 교신할 수 있는 외계 문명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전파 천문학이야말로 인류의 이 거대한 사업에 꼭 들어맞는 과학기술이다. 그 어떤 성분의 대기가 외계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 신호는 반드시 그 대기를 뚫고 들어갈 것이다. 전파는 별과 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기에 스모그가 꽉 차 있는 날 가시광선은 불과 수 킬로미터도 통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방송국에서 송출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잘 들을 수 있다.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는 보통 인간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주파수 대역에 잡힌다. 예를 들어 퀘이사와 필서가 내놓는 전파 신호가 그렇고 태양계 행성들이나 별의 대기층에서 방출되는 신호들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태양계 행성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강한 전파원이어서 전파 천문학 발달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는 행성을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더욱 다행인 것은 전파의 주파수 대역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우주 어디에서 발달된 기술 문명이든 일단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 복사를 검출할 수 있으면 전파 대역의 존재도 곧 알아차리고 그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파 이외의 방법도 물론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성간을 향해 할 수 있는 우주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레이저, 중성 미자 펄스, 중력파의 변조파 등이 있다. 앞으로 1000년이나 더 지난 후에야 발견될지 모르는 다양한 송신 방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 외계 문명에서는 그들의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쓰지 않을 수 있다. 그들에게 전파가 매우 뒤떨어진 통신 수단일 수 있다. 그렇지만 전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은 만만치 않다. 즉 강력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고 전달이 빛의 속도로 지극히 빨리 이루어지며 게다가 조작, 발신, 수신, 해석 등 모든 것이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면 그들은 우리같이 후진 문명권에서는 우선적으로 전파 기술에 의존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전파 신호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들이 고대 기술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전파 망원경을 다시 꺼내서 우리 쪽을 향해 설치하고 작동시킬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전파 천문학은 누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최소한의 그 무엇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주에 이야기할 상대가 있을까?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만 물경 3천억 내지 5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적 생물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린 별이 어찌 태양 하나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기술 문명의 출현 역시 은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은하는 기술 문명의 열기로 가득 찬 공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 문명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태양 가까이에 있는 어느 별 주위를 고도 기술 문명의 행성이 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성의 지적 생물이 안테나를 펼쳐놓고 우리 신호가 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밤하늘에 떠 있는 흐릿한 빛의 무수한 점들을 바라볼 때 그 중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서는 우리와 생김새가 판이한 그 누군가가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을 한가롭게 내보내면서 그 나름의 터무니없는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펼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기술 문명의 진화 과정에는 심각한 장애 요인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은하의 행성 분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물지도 모른다. 생명의 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현상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의 진화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복잡한 형태의 고등생물로 쉽게 진화할 수는 있어도 이들의 사회가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하려면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우연의 일치들이 착착 순서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공룡의 급작스러운 멸종이라던가 대빙하기의 출현으로 인한 밀림의 급격한 퇴조 현상 등 연속되는 우연이 지구 생명과 인류의 진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고 있다. 대빙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도처에 무성한 나무 위에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아무 생각 없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빙하기의 시작과 함께 숲이 점점 사라지자 그들은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다. 또 다른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보자.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는 문명사회가 많은 행성들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회들은 극소수의 문명을 제외하고는 탐욕과 무지, 공해와 핵전쟁 같은 불안한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 문명에 스스로가 희생되는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될 존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다뤄야 마땅한 문제이다. 우선 지구 문명권과 교신이 가능한 고등 문명권이 은하수 은하에 몇이나 있을지 추정해 보자. 여기서 교신 가능성은
전파 천문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로 가름키로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잣대이지만 인간 중심의 편협한 것임은 인정한다. 주민들이 위대한 언어학자이며 훌륭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전파 천문학에 전혀 무관심한 세상도 있지 않겠는가. 비록 그런 문명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교신 가능한 고등 문명의 개수에는 여러 가지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개개의 인수가 크면 클수록 많은 수의 문명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 인수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N스타는 은하수 안에 있는 별들의 총수, FP는 행성계를 가지고 있는 별들의 비율 또는 행성계를 동반할 확률, NE는 주어진 행성에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행성들의 평균 개수, F1은 생명이 실제로 탄생할 수 있었던 행성들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생명 탄생 확률, FI는 태어난 생명이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기까지 진화할 수 있는 확률, FC는 지적 생물이 우리와 교신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 기술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F1은 행성의 수명에서 고도 기술 문명의 지속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이제 이 인자들을 모두 곱하면 우리와 교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문명권들의 총수 n을 알 수 있다. 여기서 F는 모두 비율이나 확률을 의미하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소수이다. 따라서 1보다 작은 인수 F를 하나 곱해갈 때마다 매우 큰 수였던 N스타는 점점 줄어든다. 이제 각 인수의 값이 얼마나 클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자. 이 식의 앞부분에 나오는 인수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은하에 있는 별의 총수라던가 행성계 하나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개수 등 말이다. 그렇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의 무지는 심각해진다. 지능의 진화라던가 기술문명 사회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정보에 관한 한 내가 제시하는 값들 역시 단순한 추정값에 불과할 뿐이다. 나의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값을 직접 대입해보라. 그래서 자신의 추정값이 가져다 줄 n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그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이 방법은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드레이크 교수가 창안한 것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정식이 항성 천문학, 행성과학, 유기화학, 진화생물학, 역사학, 정치학, 이상심리학 등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코스모스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의 방정식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 별의 총수 N스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하늘에서 우리 은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좁은 영역 하나를 선정해서 그 영역에 들어있는 별들을 하나씩 헤아린 다음 그 결과를
은하 전 영역으로 대응하는 값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수 은하에 약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한다. 이 많은 별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질량이 큰 별이다. 무거운 별일수록 자신의 핵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하기 때문에 질량이 가벼운 별들에 비하여 수명이 매우 짧다. 대부분의 가벼운 별들은 수명이 수십억 년에 이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양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별들 주위에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은 그 별로부터 생명이 발생하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받게 된다. 행성의 형성이 별의 형성 과정에 동반되는 현상이라는 증거가 도처에 널려 있다. 예를 들어보자. 목성, 토성, 천왕성 주위에는 많은 수의 위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거대한 행성 하나하나가 소형의 태양계인 셈이다. 그렇다면 행성의 탐생은 회전 원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이다. 아니겠는가? 이 점은 행성 기원에 관한 여러 이론들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쌍성계 행성에 관한 연구, 별 주위를 도는 기체 원반에서 관측되는 제반 현상들, 태양에 가까이 있는 별들에서 검출되는 중력 섭동의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행성의 형성이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동반 현상이라고 믿을 수 있다. 상당수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성을 동반한 별들의 비율인 FP를 대략 3분의 1로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N 스타 곱하기 FP는 약 1.3 곱하기 10의 11승이라는 계산을 통해 우리 은하에 대략 1300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성계마다 우리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10개씩 있다면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행성들의 총수는 무려 1조 3천억 개라는 계산이 나온다. 우주적 드라마를 선보일 무대가 1조 3천억 개라니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의 생물이든 생명에게 적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에 적어도 몇 개는 존재한다. 지구는 틀림없이 그런 천체 중 하나이다. 어쩌면 화성도 그럴 수 있다. 목성과 토성, 위성, 타이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생물들은 일단 태어나기만 한다면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집요한 생명력으로 개체 수를 증가시키며 서식지를 급속히 넓혀간다. 행성계 하나에 생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천체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수적 관점을 택해서 NC는 2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당한 행성들은 N 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E NE네요. NC가 아니고 약 3 곱하기 10의 11승이라는 계산을 통해 대략 3천억 개라고 추산할 수 있다. 지구에 있는 실험실에서 수행한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분자들이 우주에 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경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여기서 생명 현상의 기본 분자들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를 일컫는다. 즉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간단한 분자들의 탄생이 우주적 환경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추정하기 쉽지 않다. 원시 상태에서 진행된 화학적 변화에서 유전자 코드의 진화를 방해하던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 요인에 따라 F1의 값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십억 년 이상 지속된 화학 변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F1을 약 3분의 1을 택하겠다. 그렇다면 N 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1은 약 1 곱하기 10의 11승이다. 따라서 생명 서식이 가능한 행성들이 우리 은하수 은하에 1000억 개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산이 안 끝났대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내일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